원기 105년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연명의료 주요 판결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최덕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덕문 위원님은 원불교 교무이자 변호사이십니다. 중앙충북 총무부 소속으로 사회법과 교단법에 의한 교단 운영에 기여하고 계시고 이론법률사무소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불교 생명윤리 연구회에서는 생명윤리 분야에 필요한 법률 전문 지식을 함께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최덕문 위원님을 다음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덕문입니다. 저는 연명의료 주요 판결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소제목은 김할머니 판결을 소개합니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할머니 판결은 2008년, 2009년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와 화제를 몰고 왔던 그러한 판결이고, 그 판결에 대해서 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뒷이야기를, 그리고 전에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판결이 있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침에 흔하게 있는 대화입니다. 남편, 오늘 아침에 영양제 먹었어? 저는 때로는 아니,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어? 오늘 먹고 싶지 않아 라는 대화를 하곤 합니다. 영양제를 먹고 먹지 않는 걸 뭐 의료행위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적어도 같은 선상에 한번 가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사의 진료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있지는 않을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네, 열이 나고 콧물이 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앉아서 한번 옷을 걷어보세요. 제가 청진기를 좀 대볼게요 라고 했을 때 환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싫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겠죠. 하지만 환자가 등을 보여주기 싫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겠죠.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일주일쯤 후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싫은데요. 전 병원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요. 또는 반대로 싫은데요. 저는 지금 당장 퇴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의료행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도 물론 의료행위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김할머니 판결 이전에 이것도 당시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인데요. 일명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세 장의 그림이 이 보람의 병원 사건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부연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남편을 부인이 입원시켰습니다. 남편은 금은방 사업에 실패한 후에 직업 없이 가족을 자주 구타하였었다고 합니다. 보람의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아서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인하여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당시 상태는 부르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 그리고 빛에 대한 반사, 통증을 가하면 반응함 등을 보여서 의식이 회복되는 추세였는데 자발호흡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살아남을 경우 가족에게 짐만 될 것이고 이미 발생한 260만 원의 치료비 외에 앞으로 발생할 추가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한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진은 퇴원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부인을 설득하였으나 아내는 2017년 12월 6일 그 사고가 난 날로부터 이틀 후에 퇴원 후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기가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남편을 퇴원시키게 됩니다. 구급차를 타고 그 수동적으로 인공호흡을 한 채 집으로 이송해서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환자를 부인에게 인계한 뒤 5분 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 세 장의 그림으로
요약했는데 아내의 퇴원 요구, 그랬더니 법원에선 그걸 그 의사의 퇴원을 허용한 행위를 살인 방조죄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 살인 방조죄라고 판단한 핵심 키워드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있어서 의사의 고의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된다. 물론 그 아내는 살인죄로 살인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담당 의사 주치의는 방조범으로서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 방조범이 되었죠.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의료계는 현재를 무시한 판결이다. 앞으로 우리는 환자의 퇴원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라고 나서서 지금은 아까 가정했던 상황처럼 의사 선생님이 저 환자 퇴원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퇴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김할머니 실명은 그 태진아가 부르는 그 고개 숙인 그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그 방송과 뉴스에서 한참을 다뤘던 사건인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만 76세였고 2008년 2월 16일 모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 자녀 중 2명이 입원비, 진료비 연대 보증을 했다고 하고요. 입원한 이유는 그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2008년 2월 18일에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하는 중 과다출혈 발생 등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할머니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 자녀들은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을 것이고 치료 중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거부하자 2008년 6월 1일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김할머니가 되고 다른 자녀들도 원고가 되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잠깐 옆으로 새기도 하는데 특별대리인 김할머니는 당시 전혀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본인 당사자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아니면 후견인에게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인 경우,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모 중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되는 경우에 재산을 처분하려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선 서로 이해상반 행위가 돼서요. 그런 경우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우리가 신청해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김할머니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김할머니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 누구, 김할머니 자녀 중 특정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됐고요. 2008년 7월 29일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증인신문, 현장 검증, 변론 종결 및 변론 재개, 신체 감정을 하고 그 감정인을 증인신문하는 것까지 1심에서 거쳐서 1심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 일에 대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판결문을 보면 민사소송을 우리가 왜 제기해야 되는지 이유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권리 의무는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뭐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음 달까지 갚겠다 라고 하면 다음 달에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죠.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뭐 과실 비율이 8대 2다.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라고 하면 제가 800만 원을 줘야 되는 그 권리 의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판결문은 단지 그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문은 집행 권한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집행 권한은 사법상 이행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건처럼 뭐 이행 판결 또는 형성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 권한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집행관이 이를 대신 이행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대신 그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나에게 줄 수 있고요. 이 사건처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라는 판결을 받고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집행관이 이를 대신 이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 이유를 살펴보시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엔 인공호흡기에 관한 의사의 치료 중단 의무라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과 우리는 행복추구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결국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 존재가 되고요. 더 구체화시켜서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 치료의 범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자기 결정권에 기초해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계속된 치료를 중단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영양제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요구에 대해서 의사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그 의사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권과 충돌하는 경우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제한이란 대한민국 헌법 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이고요. 구체적인 그 제한하는 근거 법률은 의료법,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으로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자의 권리는 위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그 의사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반대로 환자가 또다시 특별한 경우라면 의사가 이를 응하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해 있는 동안뿐 아니라 생을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과 죽음의 순간에도 구현되어야 하는 궁극적 가치이므로요. 식물 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정신적 고통을 무의미한 연장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인 가치를 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은 첫 번째,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가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이 당사자인 김할머니는 지속적 식물 상태로 6개월 경과 시 그 의식 회복 확률은 0에서 8% 정도에 불과하고, 김할머니는 이미 지속적 식물 상태에 빠져 있었고 당시에 자발 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뇌간 기능이 일부만 유지되어 있었다고 하고, 뇌파의 평탄화 현상은 없으나 뇌사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하고,
주치의와 감정의사 2명 모두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5% 미만이다 라고 진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김할머니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응급호흡기 부착 의료 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 그리고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치료 중단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김할머니의 의사는 어떻게 추정하였냐고 하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3년 전 남편의 임종 시 기관 절개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하였고, 또한 당시 가족들에게도 내가 수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아라, 그리고 교통사고로 팔에 상처가 남게 된 후 남에게 보이기 싫어 늘 긴팔과 긴 치마를 입고 다녔다 라는 사정들을 봐서 법원은 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추정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까 원고가 여러 명이었는데요, 그 나머지 원고들은 가족들이었고, 가족들의 그 김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대한 판단은 가족들은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치료의 계속 및 중단은 결국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대학교는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판결 선고가 이렇게 급속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심도 3달 만에 진행이 되고 판결이 되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이 밝힌 의견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 찬성 의견 외에 그 김할머니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한 반대 의견 2명,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에 관한 반대 의견이 2명, 그리고 보충 의견으로 치료 중단의 허용의 기준을 사망과의 시간적 근접성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비추어서 자살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1일 판결이 선고되고 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3일 김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긴 후 목사의 집도로 임종 예배를 하고 주치의가 직접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언론은 이 사실에 집중하였고요. 모두의 우려나 예상과는 달리 김할머니는 당시 편안한 상태로 본인의 수명을 누리다가 6개월 정도 지난 2010년 1월 10일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할 만한 사실은, 만약 병원 측에서 판결 이후에도 직접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는 확정된 판결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관이 와서 대신 이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과연 그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은 소송을 하였고, 김할머니가 이번 당시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김할머니에 대해서 발생한 치료비는 1억 4천만 원쯤 되었다고 하고요. 그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발생한 기본적인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하되, 연명치료에 관한 그 판결에서 연명치료라고 본 그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영양제를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자기 좋으라고 먹으라는 건데 당신은 거부할 수 없어 라고 해도 이건 나에게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난 이미 늦었어. 난 먹어도 소용없어 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명치료 결정법이 제정되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 주변 사람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법신은 비록 생멸성세가 없다 하나 색신은 지금 이 육신은 이제 또 다시 그 얼굴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섭섭하다 하며 제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소태산 대종사라면 주변 사람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지, 그리고 당장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연명의료의 주요 판결 그리고 일명 김 할머니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